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블록미디어 편집장 김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가 일정 중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비대면 고객 신원 확인을 기반으로 이용자 보호 방안을 중심으로 안전한 디지털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실천적 로드맵을 구성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과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 행사를 주최하신 민병덕 국회의원님의 개회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스테이블 코인 뜨거운 거 맞죠? 예. 네, 뜨거운 상태가 오래 가진 않습니다. 빨리 해결해야지 이 뜨거운 상태로 세계의 벽도 그리고 기존 금융의 벽도 뚫을 텐데 이게 시간이 끌면 끌수록 세계의 벽은 더 두꺼워지고 기존 기득권의 벽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속도 중요하다라고 했더니 안전은 무시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나 봅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 금융은 신뢰, 안전이 핵심이고 안전했을 때만이 이것이 더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됩니다. 안전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불안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불안함을 통해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정착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불안한 요소, 리스크인 요소가 뭐냐면 이것은 익명성 때문에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또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뱅크런이 코인런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막는 행위 규제만 하면 되느냐, 아니면은 굉장히 안전한 집단이라고 말하는 은행만이 이 일을 하면 되느냐, 이런 것들은 그 리스크가 뭐고 그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라는 오늘과 같은 토론회가 있어야지만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 확인을 어떻게 하면 되지? 이 부분이 오늘 주된 주제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 세탁 방지는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논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규제는 행위 규제로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넣으면 되나? 감독기관이 무엇을 하면 되나? 이렇게 논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과 같은 그 토론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단독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무기를 장착하지 않으면 그대로 식민지가 된다. 달러라이제이션의 식민지가 된다는 이유 때문에 저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원스코를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 근데 만드는 김에 대한민국만 지킬 게 아니라 이 편리함을 가지고 세계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곳들은 나아가 보자. 우리에게 우호적인 동남아라든지 또 몽골이라든지 이렇게 또 제3세계라든지 이런 곳들은 패권적이지 않은 원스코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다가 안전하고 편리한 이런 원스코를 수출도 해보자. 그러면 디지털 세상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결제 주권은 훨씬 넓어질 수 있다. 이런 꿈까지 꿔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기축통화에 근거한 달러보다는 대한민국의 이 콘텐츠에 기반한
이런 단골 고객을 만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어찌 보면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기축통화라는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달러라이제이션에 대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인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단골들을 확보하는 그런 G2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저는 편리하고 그렇지만 안전한 두 가지의 목표를 이루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안전함과 관계에서는 무엇이 불안한지, 그 불안함은 무엇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그 불안함의 핵심은 무엇인지, 이 부분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교통수단으로서의 말과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교통수단에 있어서 말, 마차보다 압도적인 효용이 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마부들이 저 자동차 위험합니다 라고 소리치면서 자동차를 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자동차라는 새로운 압도적인 교통수단이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안전하게 쓸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운전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야 되겠다, 운전면허증 제도도 만들고 신호등도 만들고, 그리고 도로에 선도 긋고, 그리고 안전벨트도 만들고, 이런 많은 과정들 속에서 새로운 압도적으로 효용성이 높은 신문물을 안전하게 쓰는 방법을 구축해 왔습니다. 결제수단으로서의 스테이블 코인이 압도적으로 빠르고 싸고 많은 것들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불안해라고 하면서 계속 속도를 늦추면 다른 데가 다 선점해서 습관화되면 우리가 안전함을 모두 확인한 다음에는 진입할 수 없는 습관화된 시장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늦습니다. 그래서 이 효용성이 압도적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 그 자리 맞죠? 예, 오늘 그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는 써왔는데요.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편리함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아주 편리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쓸 수 있는지 논의하는 그런 자리로 매김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혁신을 강조해 주신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기념사진 촬영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덕 의원님과 발표자 및 토론자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안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죠? 네. 그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어떻게 할까요? 활성화? 아니면 발행? 발행. 네. 발행으로 하겠습니다.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네, 이제 본격적인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나이스 평가정보 김동구 부부장님께서 EKYC 글로벌 사례 분석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오늘 세미나의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게 된 나이스 평가정보의 디지털 사업 부문을 맡고 있는 김동구 부문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연휴 끝에 이제 이틀 있었는데 아마 미룬 일 때문에 엄청 바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좀 놀랍고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글로벌 사례 분석하고 이제 거기에 따른 시사점인데, 실제 이제 세부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KYC, EKYC 이런 부분들이 좀 왜 필요한가라는 부분하고 해외에 어떤 사례들이 좀 있는지를 좀 분석을 통해서 시사점을 좀 도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좀 발표를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신원 확인이 왜 필요할까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사례 분석에 대한 내용을 이제 바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장입니다. 대부분 이제 여러 미디어에 이제 노출이 돼 있듯이 특히 이제 25년도에는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이 아주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5년하고 24년 말을 이제 비교해 보면 한 50% 정도 이제 성장한 걸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전체 이제 발행 규모, 이제 시가총액 같은 걸로 좀 살펴보면 한화 기준으로 한 400조 정도가 이제 발행된 것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는데, 뭐 사실은 자료 출처에 따라서 좀 오차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급격하게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제 배경 부분인데요.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그 작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실제 이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방향성을 좀 고정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지니어스 액트법 같은 그 합법적인 이제 규제 프레임을 마련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규제 리스크가 엄청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감소했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좀 작용을 했고, 그다음에 글로벌 송금할 때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써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송금에 좀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기업 간 거래에서도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제 정산에 좀 쓰고 있는 등 실증 사례들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랙록, 뭐 안 그러면 JP 모건 같이 글로벌 이제 초대형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시장에 참여하다 보니 시장이 이제 급성장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좀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스테이블 코인이 효익이 뭘까? 이게 뭐 여러 자료에서 너무너무 많은 이제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법정 화폐의 어떤 그런 가치의 안정성이 확보돼 있고, 디지털 자산의 어떤 그런 기술적 장점들이 이제 결합돼 가지고 이제 사회나 산업 전반으로 이제 빠르게 이제 디지털화가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가장 최적화될 수 있는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의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용이 편한 만큼 그런데 이제 악용 사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한국경제신문에 아마 그 2월 4일자 보도 자료인 것 같은데, 그 25년도에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디지털 자산 거래가 일어난 사례들을 살펴보니까 한 84% 정도가 스테이블 코인과 좀 연계가 돼 있더라,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좀 합리적으로 좀 추정을 해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기본적으로 이제 가치가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익명성이 보장되고, 그다음에 이제 추적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특징들 때문에 당연히 이제 범죄를 추구하는 그 누군가 집단에서는 이제 굉장히 유용한 도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례는 이제 전형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자금 세탁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자금 세탁이라고 하면 뭐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불법적인 자금을 마치 합법적인 자금인 양 이제 위장하는 그런 행위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금 세탁도 크게 한 3가지 단계로 좀 나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불법적인 자금을 이제 세탁하기 위해서 이제 정상적인 금융 시스템 내로 이제 진입시키는 배치 단계가 있고, 진입시켜 놓고
이제 아주 잘게 세분화시킨 다음에 거래를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한 다음에 마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하는 그런 세탁 단계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잘게 부서진 그런 자금들을 다시 통합하는 이제 통합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자료에서 보시는 거는 저희들은 한 6단계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에서 한 3단계 정도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단계로 치면 한 배치 단계, 4단계가 이제 세탁 단계, 5단계가 이제 통합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킹을 하든 아니면 뭐 어떤 불법적인 거래에서 이제 자금이 확보된 불법 자금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 간 직거래, P2B 거래라고 하죠. 이제 브로커를 이용하든 뭐 장외 거래를 이용하든 P2P 직거래를 통해서 거래소 밖에 있는 개인 지갑 속으로 이제 자금을 이동을 시킵니다. 자금을 이동시킨 다음에 소위 말하는 KYC라는 거, 이 KYC라는 게 이제 좀 약하거나 아예 없거나 거래소를 찾아서 자금을 이동시킨 다음에 거기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환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환전한 내용을 금액을 다시 정상적인 이제 규제 거래소로 이동한 다음에 이미 그 이제 규제 거래소에는 지갑을 아주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분산해서 그 지갑 속으로 수백 건의 이제 거래를 일으키면서 자금 세탁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이제 자금 세탁이 끝난 돈을 다시 탈중앙화된 거래소로 이동을 시킵니다. 탈중앙화된 거래소라는 하면 말 그대로 그냥 그 프로그램으로만 돌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KYC에 의무가 거의 없는 그런 이제 거래소로 옮긴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자금을 쓰게 되는 뭐 그런 절차를 걸치는데, 이 사례에서 이제 보여주는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불법적인 거래들이 어디서 일어나냐, 결국에는 취약점을 중심으로 계속 일어나는데, 그 취약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KYC가 이제 잘 안 되는 곳, KYC가 없는 곳,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나라는 KYC가 어느 정도 이제 강화된 상태로 이제 진행을 되고 있냐, 이렇게 살펴보면 구글에서 한 1월 정도에 아마 발표한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거래소나 그 지갑액 같은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게시하지 않겠다라는 정책을 1월 정도에 좀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제대로 됐는지 오기 전에 확인했는데 다운로드가 잘 되긴 하더라고요. 아직 이제 적용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내용들이 좀 발표가 됐었고, 금융정보분석원의 이제 26년도 자금 세탁 관련한 주요 업무 수행 계획에 보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유통사들도 금융사랑 동일한 수준의 그런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 또 그 트래블 룰에 대해서도 100만 원 미만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거래상,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거래에서 KYC 같은 부분들은 좀 강화되고 확대되고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제 안전한 이런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결국에는 그 신원 확인, KYC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고, 뭐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국한될 필요는 없는데, 디지털 자산 거래를 할 때 보면 이제 거래는 크게 이제 지금 보이는 대로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래소 간 이제 거래소와 거래소 밖에 있는 개인 간의 거래, 그 다음에 거래소 밖에 있는 개인 지갑 간의 거래, 그 다음 거래소도 아니고 개인 지갑도 아닌 나머지 이제 바스프 사업자들 간의 거래,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이제 거래 형태가 어떤 형태든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자금이 이제 흘러갈 때 주요 길목에서 이제 신원 확인이라는 eKYC라는 것들이 좀 작동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좀 중요하고, 그 eKYC는 약간 모순적이긴 하지만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당연히
재식별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설계돼야 된다는 게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금 이제 쭉 설명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해외 사례 한 두 가지 정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게 이제 어떤 사례냐면 개인 프라이버시하고 규제하고 이제 부딪히는 충돌점이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 이제 이름도 되게 멋있는데 토네이도 캐시라는 이제 서비스의 제재에 대한 어떤 사례인데요. 이 서비스는 그 이용자의 입출금 거래를 다른 이용자들 거랑 막 섞어버립니다. 섞어가지고 원래 입출금 경로가 있는데 그걸 추적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가 왜 나왔냐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다 비슷한 이제 심리적인 그런 안정감이 있을 텐데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나는 내 거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돈이 뭐 엄청난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나 익명성을 좀 강화하고 싶은 목적으로 이제 이 서비스가 나왔는데 19년에 출시를 했는데 출시하고 봤더니만 19년부터 22년 한 8월에 이제 제재를 받게 되는데 그 사이까지 한 7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지금 오타가 있는데 10조 정도가 불법적인 자금 세탁에 이용됐다라고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의 이제 해외 자산 통제국에서 그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리스트에 이제 포함을 시킵니다. 이제 SDN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이제 포함되면 미국에 있는 모든 개인 기관들이 그 제재 대상하고는 거래를 할 수가 없고 그 제재 대상의 서비스와 연관된 어떠한 그 계좌든 뭐 지갑이든 다 제재를 가하거나 동결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사점은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그 70억 불이라는 게 되게 큰 금액이죠.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재를 가한다는 거는 나쁘진 않는데 실제로 이 서비스라는 게 왜 나타났느냐 시장에 이거는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조금 더 올리고 익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제 규제라는 틀을 갖다가 넣고 이제 보면 결국에는 개인 프라이버시도 침해당할 수 있다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지갑을 아주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래를 복잡하게 한 사례입니다. 이게 이름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요거는 좀 보고 하겠습니다. 26년 1월 9일에 이제 미 법무부에서 이제 베네수엘라 국적의 호르헤 피게이라라는 사람을 약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조 원의 규모의 불법 자금 세탁으로 혐의로 기소를 이제 한 사례인데 이제 쭉 FBI에서 조사를 해봤더니만 이 사람이 그냥 이제 지갑을 한 1,800개 정도 만들어 놓고 이제 자금 세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동결한 자금을 보면 한 회수한 자금을 보면 1억 1천 달러니까 한 8억 9천 달러는 아직 회수가 안 된 상태죠. 여기서 시사점은 뭐냐면 그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그런 이런 가상 자산 어떤 세계에서 그 지갑을 아주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거래를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하면 제가 좀 약간 이상해라고 이제 혐의가 있더라도 이거 혐의를 입증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고 비용이 엄청 걸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상시적으로 좀 적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좀 있어야 되고 딱 저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돼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한테 의미하는 거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계속 좀 이제 누군가는 이제 모순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결국에는 익명성도 보장이 돼야 되고 재식별화 가능성도 보장이 되는 그런 신원 확인 체계가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부분 이제 지금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면 이제 거래소 간의 어떤 KYC 같은 부분들은 다 작동을 하고 있는데 거래소 밖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다음에 그걸 회피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 KYC의 체계가 그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역할이 분명하고 책임이 분명하게 좀 설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그 시사점을 한 3가지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동구 부부장님께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한 현황과 다양한 해외 사례 및 이 KYC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법률사무소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님께서 신원 확인 제도 수립 방안에 대한 발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고 나온 차상진입니다. 네,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소개를 받을 때 이용자 보호에 도움이 좀 되는 KYC 제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 뭐 이런 부탁을 좀 받았는데요. 사실 법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바로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이용자 보호와 KYC라는 것이 성립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법학을 하는 사람들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실무에서 사용되는 KYC라는 그 개념이랑 그다음에 이제 법학을 하는 사람들 사이 이제 국내 법 체계 간 일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저는 오늘 좀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KYC가 어떻게 좀 되는 것이 좋을지 그런 얘기들을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KYC란 용어가 한국에서 어떤 목적을 중심으로 운용되어 왔는지부터 조금 보면요. 현재 이제 그 디지털 자산 쪽에서는 이게 이용자의 뭐 권리 보장이라기보다는 자금 세탁 방지라는 공익 목적을 위한 국가의 자금 통제 및 모니터링 수단으로서 자리 잡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KYC는 소비자 보호 장치라기보다는 금융 질서에 어떻게 보면 워치독 같은 그런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송을 하면 금융기관이 KYC에 관해서 뭐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서 고객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거나 계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손해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금융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정도가 굉장히 심할 경우에는 야 그래도 이건 좀 심했다라고 해서 일부 뭐 20% 10% 이 정도 인정되지만 아마 뭐 제가 국내 소송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뭐 대부분은 이제 고객이 금융기관이 KYC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또는 거기 그 특근법에 있는 어떤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비유하면 KYC는 이제 개인의 안전을 위한 안전벨트라기보다는 치안을 위한 검문소에 가까운 역할이에요. 그래서 검문소가 튼튼하고 잘 설계가 돼 있으면 진입은 어렵지만 일단 진입하고 나면 그 뒤에서는 이제 어떤 행동을 해도 잡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논의 핵심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공익형 KYC에 머무르지 않고 이용자 보호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면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논의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KYC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공익 목적의 국가 통제 장치로서 뭐 통제 장치라는 게 뭐 굉장히 뭐 빅브라더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 이제 어디서 자금이 들어왔고 이게 깨끗한 자금인지는 최소한 봐야 되니까 그런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을 놓고 보면 그 용어가 실제로는 우리가 일상 그 실무에서의 그 KYC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그 금융소비자보호법에도 분명히 써 있죠. 거기에 보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을 할 때 이게 원래 영국의 FSMA에서 온 거예요. 그 영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과 같은 금융상품 판매와 유통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이 있는데 거기서 당신이 너희 금융소비자한테 뭘 팔 때는 야, 이 사람이 최소한 이게 은퇴 자금인지 아니면 그냥 잃어도 되는 자금인지 여유 자금인지 아니면 전세 자금 잠깐 사용하려고 금융상품을 사는 건지 이거 좀 알고서 이 사람의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 좀 파악하고서 적합한 상품을 판매해라 라는 쪽에서 맨 처음에 그 영국의 FSMA에서 들어온 겁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자금 세탁 방지 또는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을 위한 그 고객 확인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죠.
네, 요거는 뭐 영국 FSMA 제도 잠깐 이야기한 거고, 다만 여기에 임원 적격성 심사와 고위경영자 인증 책임 제도가 그 FSMA상 KYC 아래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제도적으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SMA에서의 그 KYC는 금융상품 판매를 할 때 참고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임원 적격성 심사나 고위경영자 인증 제도 뭐 이런 게 왜 들어갔냐면, 실은 써놓고 보니까 이제 다 네모로 병렬적으로 기재하는 게 맞아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이렇게 장표가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어떤 거냐면,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그 시행을 하지 않았을 때 일선에 있는 실무자들은 권한상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뒤에 있는 임원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영국은 이런 제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고위경영자 인증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교체가 되면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적격성을 이렇게 보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긴 하지만, 사실 매뉴얼이 뭐 밖에 오픈돼 있거나 뭐 그런 건 또 아니라서, 물론 무조건 오픈하는 게 좋지도 않죠. 오픈되어 있으면 그걸 보고서 또 이리저리 피해가지고 퍼즐 맞춰가지고 적합한 사람 또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의 기준이 조금 더 이제 상세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본시장법 KYC로 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가장 전통적인 의미 KYC입니다. 그 적합성, 적정성 원칙과 이제 KYC가 결합하면서 어떤 형태가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만 들어왔어요.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금융시장에 다 KYC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원래는 자본시장법에만 맨 처음에 들어왔다가 지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바뀌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을 도입하면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이제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우리가 KYC 흔히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이야기하면 이 거래자가 누군지 특정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우리가 흔히 익숙하게 생각하는 KYC랑은 조금 다른 제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KYC 했어라고 이야기할 때는, 물론 자금 세탁 방지 담당자분들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쓰세요.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제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거기 이제 뭐 업무 기획하시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 KYC 했어라고 하면 네 거래자 누군지 확인했어라는 건데, 정확하게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특검법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금융실명법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영삼 정부 때 그 긴급 재정경제명령으로 들어왔던 그 제도고, 현재는 이제 약간은 우리나라에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될 제도인지에서 의문이 좀 제기가 되고 있기도 해요. 근데 야, 금실법 없애면 막 차명계좌 만들자는 얘기냐라는 건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 긴급 재정경제명령이 이제로 그 금융실명제가 시행될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뭐 특검법이 제대로 정비가 돼 있지도 않았고, 신용정보포트 제대로 정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금융실명법의 기능은 크게 실명으로 거래해라라는 것을 이걸 보장하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금융거래 내역을 보호해라, 이 두 개인데, 실은 이 거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다시피 KYC를 통해서 뭐 제도 목적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금융정보의 보호는 물론 기능상 현재 약간 차이는 있지만 신용정보법에서도 충분히 보호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용정보법과 그다음에 뭐 특검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법률의 그 역할을 조금 더 확대하면 금실법은 조금 불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 많은 도움을 줬던 제도지만, 사실 핀테크 환경이나 AI 환경에서는 좀 맞진 않아요. 예를 들면 한 번 내가 이용 동의를 받았어도 그 다음에 또 이용하려면 그때그때마다 종이로 계속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해서 맞진 않아서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넘어가시면, 예, 드디어 이제 신용정보법상 KYC를 또 설명드리는데, 신용정보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개인 식별정보 등 식별수단의 범위와 처리 요건을 정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와 뭐 보안 통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시 여깁니다. 이거는 그거예요. 입구에서 이제 누군가 검문소를 통과해서 딱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여러 가지 기록을 남깁니다. 그럼 누구를 확인한다라기보다는 이제 확인에 사용된 정보가
어떻게 수지 비용 보관되는지, 이 사람이 와서 무슨 행동들을 했는데 이 행동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실법이 이쁘고 그다음에 신용정보법이 그 뒤에 이제 입구를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그런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특근법상 KYC. 여기 보면 이제 KYC가 전제가 되어야 이제 그걸 전제로 강화된 고객 확인 의무라든지 아니면 의심 거래 보고, 고액 현금 거래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조치가 가능하겠죠. 목적은, 이 법의 목적은 분명히 국가적 공익적 그 위험 통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새 그 작년 10월부터 경찰청에서 매우 관심을 갖고 있는 비대면 사기 범죄 있잖아요. 뭐 여러분 뭐 어디 투자하세요, 또는 뭐 그 코인 같은 걸 리딩해가지고 투자했다가 뭐 죽장 같은 데 들어가서 당한다든지 보이스피싱 당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고소를 할 때 특근법 위반을 만약에 뭐 이슈를 삼고 싶다라고 한다면 고소인이 되지 못하고 고발인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의 신청권도 갖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앞에 말씀드린 것들 조금 정리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네. 사실 조금 이제 저는 거래 구조가 약간 스테이블 코인 제도 내에서는 조금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당연히 이제 은행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은행이 아닌 비은행, 빅테크까지 포함할 것이냐, 아니면 스타트업까지 다 들어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저도 제 주관적인 의견은 있지만 조금 더 이제 혁신적이고 개방적이었으면 싶은 의견은 있지만 오늘은 그게 중심이 아니니까 말씀드리면, 중개 단계가 이제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축소가 되고 거래 속도도 증가되고 사실 거래 비용도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은 일단 거래의 비가역성. 일단 한번 이전된 경우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그 정보가 퍼지면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기나 착오나 뭐 강요 거래가 발생할 때 이용자한테 위험이 전가되기 쉬워지고, 이 점이 이제 KYC라는 선제적 안전장치를 조금 더 요구할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 뭐 특근법상 KYC는 뭐 그 목적 설계가 조금 이제 여기서 불일치한다는 게 제도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실무적으로 이해할 때는 금융기관이 이거 안 했으면 내가 보호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건데, 그거는 조금 이제 일치하진 않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좀 뭐 외화에도 물론 적용은 됩니다. 근데 원화 거래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계정이나 지갑 대여 증폭 가능성. 이건 뭐냐면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디지털 자산 지갑은 기술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제 접근 매체와 유사한 기능, 접근 매체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계좌와 같겠죠. 계좌와 같은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적으로는 연결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필요한 거는, 저는 사실 이 KYC 제도가 조금 정비가 될 때 그 기존 금융거래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그 손해배상 책임의 공백이 확대가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다음에 이용자의 실질적 구제 수단이 현재는 축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이제 앞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불법에 매우 유용하고 자주 사용된다 라는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불법에 유용한 도구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직관적으로 떠올릴 때 이 불법으로 피해를 입는 법익은 사회적 법익이나 공익적 법익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개인적 법익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대체로는 개인적 법익을 먼저 떠올려요. 왜냐하면 사실은 자금 통제 가능성이 약간의 해상도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누적되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해상도가 1, 2% 내려간다고 엄청나게 사회적 법익이나 공익적 법익이 붕괴 수준으로 되진 않습니다. 근데 그 낮아진 해상도 1, 2% 때문에 누군가가 데미지를 입는다면 그 사람의 개인적 법익은 붕괴 수준 가까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의 KYC 제도는 조금 너무 무심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하고는 있습니다. 뭐 발표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좀 살짝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아마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실효성을 위해서는 이제 책임 소재 당연히 명확화해야 되고 체계 정합성을 위해서 다른 논의들도 필요한데 결국은 그 KYC 제도의 핵심은 그거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불법에 유용한 도구고 근데 여기서 침해되는 법익이 이제 금융시장 안정성과 같은 사회적 법익이나 공익적 법익보다는 개인적 법익이 더 치명적이라면 사실 뭐 그것들로부터 개인적 법익이 보호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요 불법에 유용한 도구가 된다. 또는 스테이블 코인이 위험하다.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 이거 한국은행에서 자료를 많이 내놓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그걸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위험하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금융결제원이 없이는 계좌 생성이 안 됐어요. 금융결제원이 참여를 시킨 곳들만 계좌를 가질 수가 있었고 그 외에는 다 그 가상 계좌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가상 계좌 역시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계좌 시스템에 기반을 하고 있죠. 그랬는데 블록체인은 법률이야 어떻건 간에 그냥 노드 하나 만들면 계좌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요. 어떻게 보면 계좌의 생성이 어떻게 보면 뭐 금융결제원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은행들끼리 만든 뭐 사단법인이지만 어쨌든 뭐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죠. 그 계좌의 생성 권한이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법률이 어쨌건 간에 실무적으로 정부의 통제에서 민간의 통제로 이미 옮겨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맞다 틀리다를 논하는 건 저는 더 이상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틀리다고 해봤자 만들 사람들은 계속 만들 거예요. 만들 사람들은 계속 만들 거기 때문에 남는 문제는 그거인 것 같아요. KYC가 중요한 거는 이렇게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어떤 국가의 통제 없이 계좌 비슷한 걸 만들어서 유통을 하는데 그렇다면 앞에서 워치독같이 그 검문소로는 더 이상 통제가 안 돼요. 검문소로는 통제가 안 되고 그 뒤에 행위를 어떻게 통제하고 모니터링 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피해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앞으로 요 제도를 정비할 때의 방향성이 아닐까 그런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상진 변호사님께서 이 KYC 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수립 방안과 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적 제언과 전략을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제 발표 마지막 순서입니다. 아크포인트 오태환 대표님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따른 인프라 정비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크포인트의 오태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국내 이제 금융기관들, 그리고 뭐 상장사들 한 10군데 정도, 그리고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또는 메인넷 회사들, 아발란체나 수이 같은 이런 회사들 100개 정도를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지난 3년간. 그래서 관련된 인사이트와 최근에 굉장히 핫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시장 규모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토큰 증권은 증권이잖아요. 이 토큰 증권이라고 부르는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6 빌리언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장보다 약 4배 정도 큰 시장이 이제 RWA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RWA하고 토큰 증권하고의 약간의 다른 점은 토큰 증권은 증권인 것이고 RWA는 상대적으로 증권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 있는 실물 자산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RWA 시장보다 약 10배 정도가 큰 뭐 290, 가끔은 뭐 300비를 찍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의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10배 정도가 큰 게 전 세계 이제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을 모두 합한 크립토 시장의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초기 스테이블 코인이 법제화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면은 그 규모는 8 빌리언 달러 정도가 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규모로 규제화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겠지만 이 규모가 점점 커지는 모습을 보여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사실 말씀을 해주셔서 요즘에 있는 이슈들만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USDT하고 USDC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과점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스테이블 코인인 USDE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재단이 발행을 한 USD1 이 두 개의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점유율을 굉장히 빠르게 높이고 있는데요. USDE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USDT 테더가 1년에 버는 돈이 글로벌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인 블랙락보다도 많다는 그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테더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의
국채의 양이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의 양과 필적한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신 적 있을 거고요. 테더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이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이제 거의 이제 한국은행이 지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모았던 금의 양의 그냥 한 20% 정도를 그냥 한 분기에 그냥 사버리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게 USDT죠. USDT는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미국 국채에서 많은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익을 회사가 가져갑니다. 회사가 먹습니다. 유저들에게 나눠주지 않죠. 반면에 뭐 USDE 같은 형태의 이자를 지급해주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자의 일부를 스스로 재단 운영금으로 쓰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을 유저들, 홀더들에게 배분을 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3% 중반 정도 나올 거고 작년에는 한 14%, 그리고 뭐 작년 말에는 한 6에서 8%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점유율을 늘린 케이스가 있고요. USD1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단이 발행했다 보니까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 등등 글로벌 거래소들의 거의 동시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점유율을 늘리는 거는 공모주 청약을 혹시 해보셨나요? 공모주 증권사의 자금이 큰 자금이 움직이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하는 날 그럴 때도 수십조가 한 번에 증권사들이 움직이거든요. 공모주 청약 증거금을 넣으려고 그러한 방식의 이벤트들을 연달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USD1만의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서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발행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고 지금은 바이낸스랑 이제 막 뭐 이자를 주는 이벤트를 해서 한 15% 정도 이자를 주면서 또 몇 조 단위의 이제 시가총액을 키우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국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만드는 전략 중에 하나로 벤치마킹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같은 글로벌 이제 회사도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AI 블록체인 짜르라고 불리는 이제 백악관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행하는 얼인 팟캐스트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이 말은 이제 크립토 차르가 한 건 아니고 차마스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 투자하는 대표가 한 말인데 스페이스X는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어디서 사용을 하냐면은 신흥국 같은 국가에서 이제 이 돈을 미국으로 송금을 할 때, 정산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뭐 엔트로픽이나 몇몇 요즘에 이제 굉장히 빠르게 떠오르고 있는 AI 회사들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해외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의 월급으로 지급을 해주기도 하죠.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뭐 구글이나 많은 글로벌 금융회사들도 스테이블 코인이나 웹3 금융과 관련된 일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거는 미국이 이제 작년에 이제 지니어스 액트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통과가 되니까 와이오밍주에서 주정부 최초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좀 재밌다고 봤던 점이 뭐냐면은 이 주정부에서 해커톤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해커톤에 참가했던 약간 젊은 스타트업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와이오밍주에서 발행을 하는 그 미국 주에서 발행한 그 스테이블 코인의 페이먼트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인 상호 운용성 그리고 코드를 모두 공개하는 것 이러한 문화들이 스타트업이나 많은 젊은 창업가들에게 굉장히 큰 혁신을 그리고 아이디어를 이제 풀어낼 수 있는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규제를 왜 이렇게 빠르게 완화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1년에 50% 또는 66% 이 정도 규모로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재무부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향후 3년간 8.3배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현재 66%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성장 속도가 1년에 2배씩 2의 3승이 8이잖아요. 1년에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즉 지금의 성장 속도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이제 미국 재무부 자문위원회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러한 해답을 좀 화폐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은 국채를 기반으로 발행을 하잖아요. 미국은 과거에 달러를 금을 기반으로 발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2차 세계대전 막바지 끝날 때 안전한 국가인 미국으로 전 세계의 금이 모여들었고, 그 금을 기반으로 달러를 패깅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달러를 발행을 해서 글로벌 통화로 만들었고, 그러다가 달러를 계속해서 찍는 와중에 더 이상 이제 금이 없다라고 하니까 돌연 하루아침에 금 더 이상 우리 패깅 안 할게 라는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3년 뒤에 등장한 것이 뭐냐면은 사우디에 가서, 그 당시는 이제 2차 성장, 2차 산업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었던 세대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 광물, 핵심 자원이었던 석유에 대한 결제는 무조건 달러로 해라 라고 강제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것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몇 시간 내에 사우디나 그 근접에서 전쟁을 통제할 수 있었던 공군력, 그리고 이제 산업을 쥐고 있었던 그 석유의 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달러 패권을 유지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달러가 지금도 성장의 대표적인 원자재인가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AI, 컴퓨팅 파워, GPU, 아니면 알고리즘, 이러한 것들이 미래의 성장의 대표적인 핵심 자원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은 실물 기반의 패권은 디지털, 그리고 군사 기반의 패권은 반도체 수출 금지라든지, 뭐 클라우드 플레어 터지면, 아마존 웹 서비스 터지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서비스들이 멈추는 것처럼 이러한 기술 패권을 기반으로 어쩌면은 하루아침에 이제 글로벌 디지털 공간에서의 모든 결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과거에 석유가 그랬고 금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는 이러한 미래에 대한 예측과 미래에 대한 준비를 기반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조속히 추진을 하고, 그거와 관련된 혁신의 틀을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주제인 클로드봇, 몰트봇, 이제 AI 에이전트가 있잖아요. 우리가 저 같은 일반인들의 KYC나 신원 인증, 그리고 결제, 자금 추적을 고민하는 와중에 세상은 AI 에이전트가 유료 강의를 결제를 하고 물건을 구매를 하는 세대가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스테이블 코인이 쓰인다면은 이 KYC는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될까요? 이러한 논의들이 이제 이러한 많은 자리에서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과거에 대한 교훈, 과거를 기반으로 지금의 규제를 설계를 하는 것은 굉장히 맞지 않는 발상입니다. 왜냐면은 과거는 금이라든지 석유라든지 2차 산업 성장에 기반했던 체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지금의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AI라든지 블록체인이라는 미래 기술은 미래의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미래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를 예상을 하면서 규제의 큰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비즈니스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규제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공략을 할 건지, 아니면은 이미 시장성이 검증이 된 비규제 스테이블 코인을 공략할 건지 많은 기업들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일단은 굉장히 큰 시장은 비규제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규제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규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를 해야 비규제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막대한 유동성과 사용자들과 자금이 규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하게 만들 수 있을지, 사용자에게 좋은 편의를 제공하고 안정성을 어떻게 제공을 해야 이 돈이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한 제도의 틀이 마련이 되어야 기업들이 규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진행할 수가 있고, 그 투자를 기반으로 많은 실제 유저들과 실제 사용처들이 규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폐는 크게 3요소가 있잖아요. 가치의 저장, 교환의 매개, 그리고 가치의 척도.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1대1로 패깅이 됩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라는 자산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라는 자산에 패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의 척도라는 기능을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핵심 기능은 이제 두 가지 요소가 되겠는데요. 가치 저장을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자를 주지 않는데. 아마 가치 저장은 달러, 한국인들은 한국 리스크를 해지하고 싶을 거니까 달러로 하거나 아니면은 금과 같이 수천 년간 가치가 보존되었던 자산으로 하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건 교환의 매개인데, 글로벌 교환의 매개는 원화가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되는 부분은 굉장히 버티컬, 뾰족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이
앵커 카운트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동남아는 크립토의 어�оп션 레이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지갑을 많이들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을 와서 또는 한국에서 아이돌의 굿즈를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나 은행 어카운트가 없는데 어떻게 굿즈를 살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지점들을 굉장히 잘 공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글로벌에서는 원화는 국내에서의 거래에 중요한 매개로 쓰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시로 제가 좀 데이터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가계 소비 지출이 1,600조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신용카드와 같이 우리가 굉장히 잘 추적할 수 있는 게 1,100조 정도가 되고요. 혹시 붕어빵 같은 거 걸어 다니다가 집에 가면서 사 먹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이제 카카오뱅크로 송금을 하거나 아니면 현금을 주잖아요. 그게 이제 현금 또는 비카드 소비라고 하는데 애플페이가 점유율이 지금 1%입니다. 카드 점유율이. 그리고 삼성페이가 점유율이 16%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저희는 애플페이하고 삼성페이 중간 정도, 약 4% 정도의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비카드 소비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소상공인들이나 이러한 그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결제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고, 이때는 점유율을 좀 더 높이 가져갈 수 있어서 10% 정도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할 수 있고요. 이래서 이 시장성이 이런 곳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하면은 글로벌 몇 등 정도 하게 될까요? 지금 1등은 USDT, 2등은 USDC인데 3등 정도를 바로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을 발행을 했었고 이제 소비 쿠폰이라든지 지역 화폐를 발행을 하는데 이 금액이 상당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화폐를 발행을 하고 소비 쿠폰을 발행을 하는데 그 소비 쿠폰이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고 내가 소상공인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어떤 사업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인사이트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소비 쿠폰, 원화나 신용카드나 돈으로 지급된 소비 쿠폰은 즉각적으로 이 돈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모두에게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기간이 끝나고 일부 교수님들이나 카드사들이 데이터를 제공해서 연구 논문들이 나오겠죠. 근데 그냥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이 적용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러한 스타트업들도 많이 나오겠죠? 알고리즘도 그냥 많이 나오겠죠? 지금 소비 쿠폰이 어디 시장에서 붕어빵에서 많이 팔리고 있다. 근데 우리 동네에 있는 시장에는 붕어빵 파는 곳이 없네? 나는 붕어빵 빨리 가서 팔아야 되겠네? 몇 시에 팔리지? 언제 팔리지? 어떤 사람들이 사고 있지? 남자, 여자, 고령, 어린 사람, 청소년들, 이러한 인사이트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경제에 굉장히 큰 중요한 창의적인 포인트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단 한 번이라도 지역 화폐나 소비 쿠폰이 스테이블 코인의 형태, 프로그래머블 화폐로 발행이 된다면은 글로벌 3위 스테이블 코인으로 즉각적으로 등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글로벌에서 디지털 금융의 리더로서 한국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되는지나 이러한 단계들, 이런 것들은 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신뢰를 사람이 제공을 하거나 기업이 제공을 하거나 계약서, 서명된 계약서가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현실에 맞닥뜨렸지 않습니까? FTA를 체결을 해도 다시 관세 협상을 해야 되고, 방위비 협상을 해도 다시 이걸 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국가 간에 심지어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국가 간의 신뢰가 무너지기도 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 계약서를 믿을 수 있을까? 그럼 국가도 믿지 못할 수 있는 환경에서 기업을 믿을 수 있을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그 기업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 고민들에 빠지게 됩니다. 앞으로의 신뢰는 단순히 말이나 계약서가 아니라 어쩌면은 국가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의 하나의 아이디어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누구도 해킹할 수 없는 기술이고, 개인이, 저도 해킹은 당해봤지만 개인이 실수해서 해킹당하는 거 말고 기술이 해킹당하지 않는 그러한 블록체인 기술이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화폐, 그것이 바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근본 인프라 기반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을 매개로 굉장히 신뢰받는 원화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만약에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조속히 도입을 한다면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후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패널 토크 시간에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태환 대표님께서 스테이블 코인의 파급력과 더불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패널 토론 시간인데요. 패널 토론 진행을 위해서 패널에 참여하시는 자장분들과 토론자분들께서는 이름표 순서에 맞게 자리에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세미나의 하이라이트인 패널 토론 시간입니다. 패널 토론 주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금융 인프라에 대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번 토론은 한성대학교 교수이자 블록체인 센터장이신 조재우 교수님께서 맡아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론에는 앞서 발표해 주신 김동구 부분장님, 그리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철수 전문위원님, 오태환, 네, 그리고 법률사무소 비컴 차상진 변호사님, 그리고 오태환 아크포인트 대표님, 다원 KS 이종명 대표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네, 교수님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또 이게 그래도 앉아 계시면 지겨우니까는 저희 같이 또 이렇게 막 신경 쓰고 이런 거랑 또 다르잖아요. 조금 빠르게 허례허식 같은 거 많이 없애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해드릴 수 있지만은 바로 토론자분들 의견부터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철수 의원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고철수라고 합니다. 철수와 영의 고철수입니다. 네, 금융정보 분석원에 한 5년 근무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FATF라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워킹그룹 멤버하고 있고 세계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컨설턴트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말씀을 주셨고요. 중요한 거는 이 KYC가 우리 스테이블 코인과의 연계 관계가 얼마나 향후에 이 산업과 이런 제도 새로운 디지털 혁신의 시대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 산업에 많은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융실명법과 그다음에 특검법에서 얘기하는 고객화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이 KYC 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어떻게 법적으로 정비돼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나 사실 지금 이전에 여러 발표자들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전 세계는 빛의 속도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산업들이 발전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KYC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그런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이행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냉철하게 우리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법들은 빨리 정비를 하고 마이너한 것들 그리고 리스크가 뭔지 위험 예방이 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법과 더불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보완하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USDT나 USDC처럼 수많은 달러 베이스 스테이블 코인과 연계된 파생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국익과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에 맞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산업의 동향, 디지털 산업을 따라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 법을 정비하는 건 기본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원화 베이스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파생되는 연관되는 산업들을 전통 산업과 디지털 산업을 연계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욱 절실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종명 대표님 말씀 청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다윈 KS 대표 이종명입니다. 저희는 블록체인 기술과 AI 핀테크 기술을 융합해서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달러나 엔화 같은 법정 화폐를 환전하고
선불카드에 충전해서 교통카드나 결제 부분을 이용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 비트코인, 테더 등 암호화폐를 환전하고 역시 카드에 충전해서 결제와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종합 플랫폼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 이 KYC 부분을 실제로 필드에서 실증을 적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마 유일한 업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감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FI와 어떤 그 다툼이 생겨서 암호화폐 서비스는 현재 중단이 되어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KYC 부분은 저희가 금융 서비스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이 KYC가 확실하다면 AML 자금 세탁은 자연스럽게 방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제가 조금 오늘 토론의 의미를 간략하게 혼자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뭐 도입하냐 마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도입을 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좀 더 이제 진보된 그런 논의를 시작한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런 논의를 할 때마다 늘 되돌아보게 되는 거는 이제 옛날에 있던 온라인 우표제 같은 걸 많이 되돌아봅니다. 말이 안 되는 제도였는데, 저는 이게 하면은 바가 새로운 무언가 나왔을 때 기존 툴로는 충분히 담아내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새술은 새 부대처럼 물론 기존에 좋은 것도 받아들여야겠지만은 옹고지시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것도 필요하지 않냐라는 거를 좀 생각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좀 면에서 우리가 새롭게 고민을 해야 되고 미예측 영역을 좀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우리 토론자분, 발표자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도 제일 젊으신 오태현 대표님 잘하실 것 같은데 한번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좀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돈입니다. 사회가 발전을 하려면은 서로가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자를 먹고 싶은 사람이 있고 과자를 파는 구멍가게가 있으면은 내가 배가 고프고 이 과자가 나에게 주는 효용이 이 과자의 비용보다 크다고 한다면 저는 이 과자를 사고 돈이라는 걸 지급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과자를 판매한 이제 뭐 구멍가게 할머니도 기쁘고 더 좋아진 것이고, 과자를 사서 맛있게 먹은 저도 기뻐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거래가 온라인에서 많이 일어나게 됐죠.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국가와 부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마치 옛날에 뭐 흥선대원군이 누리고 있었던, 조선시대 최고 권력자가 누리고 있던 삶보다 그냥 소시민인 제가 누리고 있는 삶이 훨씬 더 윤택하고 좋아진 게 이러한 이유들 때문인 거죠. 스테이블 코인은 새로운 형태의 교환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디지털 공간에서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누군가 보증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교환이 일어났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 컨트랙트, 스마트 컨트랙트, 코딩이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컨트랙트 코딩만 보고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교환들이 일어나게 해주는 핵심적인 미래의 매개체가 될 것이고, 특히 AI 시대에서는요, 그 구조를 만들어내야지 더 많은 새로운 형태의 교환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사회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좀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래머블 머니고, 그것이 많은 새로운 형태의 교환을 일으킬 거고, 그것이 이제 사회가 이 다음 스테이지로 진보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같은 질문인데 우리 고철수 의원님께 아무래도 전통 금융 쪽에서의 감독 관점을 또 잘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잘 효율적으로 그래도 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이거는 전통적인 관점으로는 조금 어려워서 우리가 새로운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스럽지만 굉장히 좀 유익인데 재미있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머니에서 언제부턴가가 현금이 없어졌고요. 그 시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00년대부터 이미 우리는 현금 없는 사회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용카드, 이후에 기억나십니까? 2015년에서 17년 사이에 우리는 페이라는 문화를 접했습니다. 당시 페이라는 문화를 우리가 접했을 때 어땠을까요? 당시 페이가 정말 지급결제 수단을 바꿔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런 거부감은 없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혹시 예전에 신용카드, 예전에 페이,
그런 느낌들에 대한 혹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게 감독 당국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계나 일반 시민들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금은 전통 산업이다와 신산업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의 전통적인 산업에 어떻게 우리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연관된 디지털 산업들이 잘 접목이 돼서 그게 시너지 나게 날 수 있게 가느냐, 이런 방향성을 갖는 게 더 중요한 요즘의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현업에 계신 분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나이스에서도 이제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맞죠? 네. 네. 그러시면은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쪽으로 신산업으로 전이하는 과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예, 뭐 어려움도 있으실 거고, 이거는 우리가 노하우가 충분해서 쉽다 이런 네.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뭐 역시나 좀 저도 갑작스러운 질문이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 확인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신 대부분의 이제 계신 분들이 아마 상거래나 이런 거 하실 때 대부분 이제 본인 확인들 하시잖아요. 그 하시는 그런 서비스들이 대부분 이제 저희 회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기존 산업에 깊숙하게 저희들이 이제 기술이나 어떤 프로세스를 이제 장착하고 있는 단계고,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술 환경이라는 게 기존에 이제 중앙 집권적인 그런 기술 환경이 아니고 이제 사실 분산 환경, 블록체인 환경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생성되는 거래들도 대부분은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기록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본인을 확인을 한다는 그런 개념들을 집어넣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는 계속 저희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거래를 좀 그냥 식별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현금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금이 뭐냐? 이제 소지자가 소유자이고, 그 다음에 거기 무기명입니다. 현금에 어디 뭐 자기 이름 적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아무나 이렇게 그 누구한테 이거 나 쓰겠습니다라고 허가를 받고 쓰는 개념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비허가형의 이제 지급 결제 수단인데, 이제 사회 경제가 커지고 뭐 이런 인플레이션이 많아지고 하면서 이제 써야 될 돈들이 커지면서 이제 사실은 대부분 이제 현금을 쓰지 않게 되는 그런 사태가 됐는데,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를 현금처럼 이제 생각하고 쓴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발전할지 사실은 굉장히 좀 가늠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현금 없는 사회를 살고 있지만 현금 안 쓰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어떤 결제나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기록은 사실은 다 남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고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저희들이 이제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래 자체에 대한 내용은 식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KYC 제도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원장에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내지는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저희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좀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막 시킨다고 미리 말씀을 드릴 거 그랬네요.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이제 개인 자체를 식별하는 건 좀 어렵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까 차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것과 좀 맥락이 닿는 것 같아요. 그 행동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 거, 그런 부분을 차 변호사님께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에서 단순히 우리가 뭐 지갑을 본다는 거를 넘어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거를 모니터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나 뭐 함의 같은 거를 조금 더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우선 굉장히 복잡하고 이제 철학적인 논의이긴 한데, 제가 철학이 짧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리면, 우선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방금 저도 이제 말씀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현금 거래는 뭐 KYC 안 하고 쭉쭉쭉 하잖아. 근데 금융기관 들어갈 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처럼 스테이블코인 그냥 거래하지 뭐, 거래하다가 금융기관 들어갈 때 그때 체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저는 문득 하기는 했어요. 물론 이제 전문가로서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면
너희 전문성이 의심된다. 뭐 이런 얘기 들을 건 뻔하긴 하지만 저 순간 그런 얘기가 듣긴 했는데 다만 저는 좀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유통이 되고 사용이 되다 보면 아마 다양한 주체들이 많이 발행을 할 거잖아요. 여기 어느 부분에 조금 사용하기 편한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뭐 다른 부분에 사용하기 편한 스테이블 코인도 있는데 최소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스테이블 코인을 이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거래하는지에 따라서 최소한 마켓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지. 이게 기업도 얻을 수도 있지만 하다못해 가령 뭐 정부가 이렇게 자원을 이렇게 줘요. 근데 제가 중소벤처기업부랑 일하면 언제나 되게 고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줬는데 이거 제대로 쓰는 거 맞을까? 그래서 한 3, 4년 지나고 나면 갑자기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거래처 누군가가 실은 우리가 뭐 민간부담금인데 그거 페이백 하기로 했어. 근데 저 녀석이 페이백을 안 해서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을 거야 하고 이게 중소벤처기업에 딱 투서를 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그거 받고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투서가 들어왔는데. 그럼 이제 수사 의뢰하고 조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는데 문제는 그거죠. 저희 그 배우자도 그 경기 남부청에서 자금 추적을 하고 있는데 영장을 4번 이상 받는 게 실무적으로 안 돼요. 왜 안 되냐? 안 내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이에요. 이 영장을 한 사건에 4-5번 받잖아요. 내년 지나면 다시 영장 또 받기 시작해야 돼. 그러면 이제 그 한 10년 동안 영장 받고 나면 공소 제기는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근데 최소한 이제 그 코인 같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유통이 보통 어떻게 된다. A라는 대표한테 갔더니 빙빙빙빙 돌아가지고 결국은 뭐 배우자 편의점에서 다 쓰더라. 식료품으로 뭐 이런 거라도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고 더 많은 리소스를 아낄 수 있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명확하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은 우리가 전자에 들어가 있으니까 모두 다 봐야 된다라고 좀 직관적으로 너무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뒷부분은 아직 심도 있게 공부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차 변호사님이 심도 있게 공부 안 되실 것 같아가지고 저기 정말로 이걸 이 필드에서 뛰고 계시는 이정현 대표님께 다시 여쭤보려고 했어요. 실제로 업무를 그런 거 이제 경험을 해보시면서 단순히 노역 KIC를 하는데 또 이거 좀 이것보다 우리가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부분을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희가 사실 개발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단기체류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들이 편리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시작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금융 서비스 시작은 KYC 본인하기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러면 비대면으로 KYC를 해서 외국인 여권이든 한국인 중립증 운전면허증 여권이들을 우리가 이거를 어떤 수단을 가지고 확실하게 KYC를 진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KYC가 통과가 되면 우리 외국환관리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러나 엔화 같은 법정 외국화는 하루에 2,000불 상당의 원화 가치로 환전해 줄 수 있습니다. 즉 지금 한 290만 원 가치로 원화 환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또 이런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은 2,000불 상당이고 100만 원 가치의 소액은 굳이 본인 확인하지 않아도 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증에서는 관세청의 감독기관에 그게 50만 원이 됐든 30만 원이 됐든 달러로 환전을 했든 반드시 반기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권상에 꼭 필요한 정보 4가지를 판독을 하고 미국에 통왔으니 언제 몇 시 몇 분에 와서 달러를 2,000불을 환전했어. 이런 기록을 남겨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봤습니다. 그냥 달러로 우리 가게에 와서 밥 사 먹으면 안 될까? 엔화로 가져와서 그냥 뭐 맥도날드 햄버거 가서 결제하면 되잖아. 근데 왜 꼭 반드시 원화로 바꿔서 환전을 해서 이 나라에서 쓰게 합니까? 주권 방어죠. 네, 이제 테더든 서클이든 해외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미 한국에는 시장을 엄청나게 잠식을 했고 여전히 불법 거래가 횡행하고 있는데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반드시 세상에 나와야 되는 이유도 통화주권 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어쨌든 금융이고 결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KYC를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앱상에서 신분증을 찍어가지고는 유변조 판별이 안 됩니다. 근데 키오스크에서 신분증 스캐너를 이용해서 유변조 판별하고
유변조 판별이 정상이라고 판단된 곳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력한 KYC를 하기 위해서 안면인식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건이 정상이야. 필요한 내용 판독했어. 정상인 신분증 사진을 백단에 놓고 기계에 설치되어 있는 AI 안면인식 카메라를 라이브로 촬상을 해서 바로 비교를 하면 금융기관의 신분증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신분증 사진 보는 그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는 본인 확인이 뚫려서 지금 대포 통장이 만들어지고 이런 불법적인 사례가 많이 생기는데, 앱이든 웹이든 키오스크든 이런 부분에 정확한 KYC를 하게 되면 서비스 하는데도 충분히 정부가 우려하는 자금수상을 막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세상에 나와서 외국인이 와서 테더를 갖고 환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의 외국환 관리법에 준해서 적용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100만 원 이하 거래도, 단돈 10,000원의 거래도 이건 반드시 KYC를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국내 원화 거래소도 직전까지는 100만 원 이하의 개인 지갑에서에 대한 거래들도 인정을 해줬었는데, 이제 하나둘씩 모두 다 FI의 어떤 권유 때문에 이제는 단돈 10,000원도 KYC 부분은 진행을 해야 되고 트래블룰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관광 외국인들의 편의만을 생각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이 KYC 부분을 엄격하게 적용을 할 거냐, 아니면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외국환 관리법 정도의 수준으로 진행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말로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한 시간이 거의 요거 다 되고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을 거여가지고 한 가지 정도만 더 그냥 오픈으로 이번에는 원하시는 분 답변할 수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요즘 이제 저도 뭐 에이전트 LLM AI 같은 거 막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LLM 그 에이전트 AI한테 막 이제 코인들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거래하고 그러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KYC의 의미가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을 문득 하게 됐어요. AI들이 쓰는 스테이블 코인까지 고려하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안전하고 신뢰 가능하고 편리하게 설계를 할 수 있을지 뭐 간단한 단초라도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무도 말씀 안 하시면 마이크 켜져 계신 차 변호사님께 말씀드릴 거고요. 이래서 사람이 좀 빨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고향이 충청도라 좀 늦었습니다. 근데 우선 뭐 제가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들었는지는 조금 모르겠는데, 약간 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AI도 이제 뭐 코인을 뭐 취득하고 발행한다? 뭐 그런 취지인데, 뭐 이 시대에 이거 KYC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 이제 문득 들었던 건 이제 법률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런 생각을 기계적으로 할 거예요. 매우 고루한 생각이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래 뭐 그러면 AI는 자기가 권리 의무의 주체가 아니고 민법에서 사람이나 자연인이 아니니까 당연히 설립된 법인에 귀속되는 걸로 봐야겠지, 뭐 이런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 그게 과연 현재의 경제적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양심상 의구심은 좀 있어요. 의구심은 좀 있는데, 역시 요 얘기까지 나오면 이제 AI에 대한 뭐 인격권이라든지 뭐 로봇세 뭐 이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그건 또 높으신 분들께서도 잘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 저 같은 실무자는 거기에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건 있어요. AI 시대에 최소한 코인이 이제 AI 시대의 결제는 우리가 마이크로 페이먼트에서 나오듯이 그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리고 모든 그 웹페이지들이 결제할 때 우리나라 금융결제원에 망을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외국인들이 가령 뭐 네이버에서 내 글을 보고서 얼마를 거의 비용을 내고 싶은데 그럼 김결원 통해서 어떻게 돌아간다.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아까 뭐 축사에서도 나왔듯이 결국은 이제 신속한 입법이 좀 필요하고, 빨리 정비가 되지 않으면 그만큼 늦는다. 최소한 법이 통과라도 돼야, 조금 뭐 부족하면 시행령 개정이라도 하긴 해야겠죠. 통과가 돼야 진짜 시작되는구나를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플레이어들도 감각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그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뭐 다른 분 부연하실 있으신가요? 예. 제가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을 상대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저한테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습니다. 한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는데 한국인들이 이거 사서 쓰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쓴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업비트에 가서 본인 확인하고 이자도 안 주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굳이 돈을 주고 살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외국인들이 편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테더든 비트코인이든 가상자산 부분을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쉽고 빠르게 원활하게 바꿔주려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한도 문제라든지 그다음 KYC의 경중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냥 단순히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결제를 할 게 아니고 지역화폐라는 좋은 수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보너스 주고 사용하는 대로 리워드를 주고 이런 서비스를 하게 되면 작년에 2천만 명 외국인 관광객 겨우 찍었는데 정부가 목표를 3천만 명으로 하고 있는데 3천만 명의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수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떤 규제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낮춰주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은 이거를 지금 우리가 적용하는 것 정도로 계속 빡빡한 것보다 좀 새로운 방식으로 유연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것이 좀 더 중요할 것 같다. 이런 거로 제가 이해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좀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을까 하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주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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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기 가운데에 계신 남성분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리 시민입니다.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왔을 때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종명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고를 수 있다면 누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골라갈까? 그러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될 텐데 원화 환율이 달러 환율과 봤을 때 그렇게 경쟁력이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원화 환율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는 우리보다 못한 동남아 쪽에서는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정도.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야 이런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게 사실은 조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의 그 유로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스스로 준비를 했던 걸로 알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 유로존을 싹 잡아먹었고 5%도 안 된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유로 스테이블 코인이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었던 그 당시의 얘기는 그랬습니다. 근데 현지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뭐 KYC 이거에 대한 적용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키오스크에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팡팡 돌아갈 거고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꼭은 있어야 되나 이게 갖고 줄 수 있는 경쟁력이 어디에 있는지 좀 대책 같은 게 있으신지 그리고 적어도 올해 안에 이런 법들이 다 해결이 돼서 말씀하신 키오스크가 많아질지 저희가 갖고 있는 코인들 스테이블 코인들 테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키오스크에서 원화로 갑자기 바꿔 쓸 수가 있는 건지 이런 관심사들이 있습니다. 네. 죄송 성함이 어떻게 나시죠? 네, 구리시 살고 있는 박정규입니다. 네, 이제 구리면 기억나는데 박정규 시민님께서 이제 조금 이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경쟁력 문제하고 또 뒷부분에 이제 그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어요. 바로 이제 만약에 이게 되면은 뭐 ATM기 이런 데서 키오스크에서 사용할 수 있을 뽑아 쓸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경쟁력 얘기는 사실 다른 데서 많이 해서 조금 우리 그 세미나에 초점하고는 약간 벗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적용이 됐을 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직은 이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촘촘하게 지금 법 규정이나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지금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소위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이용을 해서 2000년도에 제가 과기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 암호화폐 ATM과 암호화폐 포스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을 했습니다. 저희는 샌드박스를 근거로 해서 나름 열심히 투자하고 개발을 해서 2024년 9월부터 저희 키오스크에서 서울, 부산에 8개가 설치가 된 키오스크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테더를 현금으로 환전해 줬고요. 법이 없었으니까 외환 관리법에 기준해서 하루에 280만 원이 넘어가지 않게 환전을 해줬고 그것도 트래블 룰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래소라고 확인이 됐을 경우에만
280만 원을 줬고 KYC가 적용이 안 돼 있는 대표적으로 메타마스크라든지 그리고 트래블룰이 아직 저희 나라하고 적용이 안 돼 있는 기타 거래소들은 외환관리법에 100만 원까지는 본인 확인 없이도 환전을 해줄 수 있는 룰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그렇게 서비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진행을 하고 있다가 FIU에서 갑자기 불법 사업자로 통보를 받고 이 서비스 멈춰라고 전화 한 통화 받고 그러면서 저희 서비스는 바로 멈춰지게 됐고 저희는 이 부분을 저희 쪽에서 FIU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우리는 샌드박스를 받았고 특허도 확보돼 있고 기술도 확보돼 있으니 들어가서 소명을 할 수 있게 시간을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했었는데 그냥 묵살당하고 바로 FIU에서는 저희를 불법 가상자산 사업자로 규정을 해서 국내에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기관에 통보가 들어가는 바람에 작년 9월 23일자로 이 서비스가 지금 멈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계에서는 달러 환전의 카드 충전 서비스는 그대로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나 테더 같은 암호화폐를 가지고 환전하던 서비스, 카드에 충전하던 서비스는 현재 멈춰 있는 상태고 그것을 나름대로 바로잡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졌고, 네. 그러면은 ATM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뽑았을 것 같으신가요? 네. 네. 충분히 소요겠다 보시는. 네. 예, 그리고 거고. 이제 한 가지만 좀 주어진 시간이 된다면 지금 이제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정의가 원래 국내 거래소와 커스터디 사업자를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국내외 사업자가 내국인, 한국인을 상대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반드시 FIU가 만든 바스프 인증을 받고 하세요라는 게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26개 해외 불법 거래소들이 리스팅이 되어 있고 27번째로 한국 소재 핀테크 기업이 리스팅이 돼서 현재 저희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플로어에서 또 다른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이 없으실까요? 학생들도 제가 질문하라고 그러면 안 하는데 보통 그러면 이거 마지막입니다 하면 갑자기 3명의 손을 들더라고요. 시간이 근데 진짜 많이 돼서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쵸. 네, 감사합니다. 자기 소개와 함께 질문 좀 저희 시간을 좀 배려해서 간결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체인 핀텍 스타트업 운영하고 있는 베레 대표 김정현이라고 하고요. 지금 저희 주제가 워낙 스테이블 코인과 금융 인프라 구축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뭐 페이의 그런 원화보다는 현금의 원화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제 기존의 PG의 그런 그 결제망 과 좀 유사하게 좀 우리가 금융 인프라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 현금을 주고받는 형태의 구조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까?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할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뭐 10,000원을 아까 호떡집 사 먹듯이 그냥 결제를 하면 끝나는 걸까? 그런 부분에서의 별도의 뭔가 금융 인프라가 필요한 걸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고 있거든요. 그럼 사실 나이트스테이에서 오셨으니까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법적으로는 어떻게 이것들을 고민하고 풀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나이스 그룹이 그룹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PG를 영위하는 사업도 따로 있긴 하고, 저는 이제 나이스 평가 정보라고 이제 다른 영역이긴 한데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뭐 제가 아는 선에서만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그건 이제 이런 건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존의 이제 레가시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도입할 거냐 아니면 기존 레가시를 이 기존 레가시를 이용하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원장 기반의 이런 기술들을 도입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라는 그런 효용 같은 것들이 분석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기존 레가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적당한 이제 절충선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사실 기술적으로는 뭐 없어도 되는 거죠. 개념상으로 보면 내 지갑에서 저쪽 지갑으로 바로 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런 기술이 아무리 좋더라도 사실은 기존 레거시하고의 이제 합의가 없다면 사실은 사회적인 엄청난 그런 또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치르면서 이제 기술을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이제 발전 과정에서 아마 산업 간에서 아마 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술과 레거시 하니까는 저는 아까 우리 고철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연결돼가지고 그 생각이 나는데 공인인증서도 우리가 언제부터 안 쓰기 시작했잖아요. 기술은 뭔가 비슷한 결과적인 기술 그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사실 레가시와 이제 레가시에서 하는 그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될 거 인정하고 가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좀 어떤 방향으로 풀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는 어떤 방향으로 좀 풀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제도적이나 기술적 다 관계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금융 관련된 법률이 50개가 넘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전업권 대상 법률이 있고요. 업권에만 해당하는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법, 뭐 자본시장법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업권에만 해당되는 법이고, 뭐 신용정보법이라든지 아니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라든지 자금세탁방지법인 특정금융정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업권 대상법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우리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이슈를 토론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기본적으로 자금 세탁 방지와 또 데이터 보호라는 양립성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EKYC를 하고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논의하는 그 자체의 중요성은 얼마나 산업을 진행시키면서도 그러나 개인에게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침해받지 않는 이거를 얼마나 균형 있게 가느냐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3법에서 얘기하는 익명성이나 가명성을 얼마나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잘 균형 있게 접목시키느냐가 사실 이 시대에 우리 수많은 전문가들께서 고민해 줘야 될 그런 시점이지 이게 무슨 법적으로 더 정비 보완을 했다고 또 강화되고 잘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쿠팡 사건 터지고 이제 쿠팡 모두가 아시니까 그냥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데이터라는 이슈가 굉장히 민감하게 작동을 했었고 근데 그 와중에 우리 EKYC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신원 확인이라는 그런 측면 플러스 우리가 여기에 산업의 조미를 갖고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국민적 공감대에서 형성된 가명 정보라든지 오픈된 정보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을 결합을 잘 시켜서 이 산업을 아까 수많은 우리 대표님, 뭐 발표자님들 다 토론 주셨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조화시키 가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 EKYC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의 수많은 파생된 정보들을 향후 원화 스테이블 코인법이 기본적인 것들이 합의된다면 빨리 이런 것들에 대한 접목을 파생적으로 잘 접목시켜서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국민적 공감대를 끊임없이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3법에서 얘기하는 익명이나 가명성과 이 자금 세탁 감독 당국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규제 당국이 걱정스러워하는 정보의 유출이라든지 불법 자금이라든지 안에 이런 부분들이 마이너하게 굉장히 많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제 매크로하게만 보지 말고 빨리 기본법 만든 이후에 그 단계 과정들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빨리 신속히 논의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정말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계십니까? 다들 빨리 끝내고 싶으셔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 말씀을 한 번 덜 하신 분이 오태환 대표님 같아요. 해외에서는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지금 풀어가고 있는지 동향을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해줄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한 3분 정도 남았거든요. 네. 그 옛날에 그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뭐 일제 침략도 받아봤고 뭐 병자호란, 임진왜란 다양한 외세들의 공약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나라가 하고 싶어서 당한 게 아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총이 만들어졌고 대포가 만들어졌고 군함이 만들어졌는 게 과거라고 한다면은 그게 디지털 공간에서는 그 군함과 총과 화약이 이러한 블록체인,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러한 형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막을 거냐? 아니면 우리 화약은 위험하니까 한국에서는 만들지 마. 야, 수입하면은 이 도자기 만드는 회사는 좋지만 뭐 다른 거 만드는 회사는 안 좋으니까 수입 금지, 쇄국 정책으로 가자. 이러한 형태의 접근법을 취한다면은 5년이건 10년이건 지나가지고는 우리 모두가 굉장히 걱정하고 암울한 미래가 정말 과거처럼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위험한 것도 굉장히 많고
복잡한 해결해야 될 이슈도 굉장히 많습니다. 산업 간의 이해관계들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통해서 정책 당국에서 좀 추진력을 가지고 이거를 일단 해보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큰 규모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POC도 좀 자유롭게 뭐 1억 예탁금 걸면은 1억까지 손해 봐도 괜찮으니까 그냥 해봐라라고 열어준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은행이 투자해준 회사다 그러면은 은행이 밀어주니까 좀 믿을만 하잖아요. 그런 회사들에게는 조금 더 많은 시도를 또 열어주고, 뭐 기업이 한다고 하면 조금 더 큰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도 한국만의 그런 화약을 좀 개발을 해보고 군함을 좀 개발을 해보고, 그런 걸 통해서 5년이건 10년이건 뒤에 미래를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좀 국민적 공감대와 우리들의 토론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마무리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그런 것 같네요. 이건 무기인데 안전하고 총 잘 나가고 안전한 무기를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혼자 터진 무기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아무튼 박수 미리 치셨는데 죄송합니다. 마무리 한마디 더 해서. 네. 다들 너무 얘기를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예, 플로어에서도 참 좀 재밌게 들으셨길 바라고요. 이것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열띤 토론 벌여주신 패널분들과 끝까지 경청해주신 청중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적 밑거름이 되길 바라겠으며, 이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